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혹시 최근 뉴스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인 5월 마지막 주에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고 기계에 끼어 숨지고 청소하러 들어간 컨테이너에서 질식해 숨졌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잇따르는 산재 사망 사고가 1년 전보다는 줄었다는 통계입니다. 자, 오늘은 산재 사망 사고 언론 보도를 미디어 비평해 볼 텐데요. 일터에서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산재 보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6월 5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참 안타까운 소식을 오늘 준비하셨던데 네. 최근에 뭐 하루가 진짜 멀다 하고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고와 죽음이 뭐 짧은 사고 단신 정도로 언급되고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강에서 실종 후에 사망하신 대학생 손정민 씨 관련 보도를 비평하면서 평택항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사망한 대학생 이선우 씨 보도와 비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 두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보도량과 주목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어요. 네. 저희 그 미디어 비평을 글쎄요. 여러 언론인들이 본 건지는 몰라도 저희 그날 보도 후에 상황이 좀 달라졌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많아졌죠, 보도량이. 예, 특히 이선호 군에 대한 보도가 확연하게 늘었고, 네. 뭐 정부 관계자들도 이 유족들을 만나서 사과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세어보니까요, 이전에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의 네이버 검색 기준 보도량이 고작 4건 뿐이었는데, 6월 3일 기준으로 1,6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늘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의 보도량이 늘어났으면 벌써 뭔가 해결이 다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실을 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 이선우 씨가 컨테이너 벽에 깔려서 숨진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진상조사는 더딥니다. 유가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원하청과 인력업체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지껏 단 한 명도 입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5개 항만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시작이 됐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딱 일주일 전인데요. 지난 5월 28일이 구의역에서 그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가 숨진 저희가 구의역 김군이라고 보통 언론 보도에서 많이 표현하는데 당시 19살이었어요. 네. 이 구의역 김군이 목숨을 잃은 지가 5주기가 벌써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네, 이를 추모하는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런 최근 5년 동안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들었는가, 죽음의 외주화는 멈췄는가, 이런 걸 좀 짚어보면 뭐 그렇진 못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는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 보도의 탓도 큰 것으로 보이는데. 예. 언론 보도가 제대로 됐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2020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가 2,06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과로 질병 등을 제외한 사고사는 882명이었어요.
올해의 통계도 있던데 6월 2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1년 3월 말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요. 올해 3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가 238명입니다. 네. 그런데 전년 같은 기간에는 산재사고 사망자가 253명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5.9%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하다가 돌아가시고 있는 건데요. 그나마 최근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공장에서의 산업재해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산재 사망 소식은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네. 이게 갑자기 또는 우연히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노동하다 죽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죽음과 그 원인, 해결책이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네. 최근에 산재 사망이 좀 늘었구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전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라고 하니까 참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산재 관련 우리의 언론 보도, 이번에 평택항 이선호 군 사건을 봐도 유족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가장 문제는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산재 사망 사고가 그저 일상 다반사이니까 보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보도량이 참담한지 한번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4월 22일에 사망하신 이선호 씨 관련 보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법 보도량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4월 29일에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떨어진 돌에 깔려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으로 2교대에 불과한 작업 현장이었는데요. 게다가 8명이 한 조로 일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6명이 한 조로 일했습니다. 2020년 말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 일요 휴무제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터널 굴착은 공법 특성상 연속 시공이 필요하다면서 예외로 하면서 벌어진 사고였어요. 그런데 이 사고는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아예 보도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6월 2일까지 다시 한번 찾아보니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전체 4건 정도가 보도되었을 뿐입니다. 너무 심각한 무관심인 거죠. 그러네요. 5월 23일에는 창원 부상 신항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퇴근하던 중에 대형 지게차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나마 이 사고는 최근에 이선호 씨 관련해서 항만 안전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또 다른 항만 산재라는 점에서 보도가 많이 된 편입니다. 네. 네이버 기준으로 6월 2일까지 총 82건 정도가 보도되었습니다. 5월 24일에는 인천 남동공단의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300kg의 철판 구조물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26건의 보도가 있었어요. 네. 또 5월 26일에는 세종시 제지공장에서 50대 화물 노동자가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300kg 이상의 폐지 더미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상하차 업무는 화물 노동자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네.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도에서 화물 노동자에게 이러한 상하차 작업을 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된 것이라고 하네요. 네.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30건 정도가 보도되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네.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요. 네. 어찌됐든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최대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5월 30일에는 울산시 고려아연 온산재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 작업장은 2016년 황산 누출이 되었고 컨베이어 압착 사망사고가 있는 등 이미 10년간 최소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곳이었습니다. 네. 2020년 고용노동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이 사고는 JTBC와 국민일보가 매우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보도량이 고작 39건에 불과합니다. 산재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난 건데
그런 사건에도 이것밖에 보도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정말 절반 정도만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 기간 안에 돌아가신 노동자가 20분이 넘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뭐 몇 달치나 몇 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불과 뭐 며칠 사이에 일어난 네네. 산재 사망 사고를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보도 건수들이 보면은 뭐 많아야 수십 건, 적은 것은 아까 4건 정도에 그쳤다. 아예 며칠 동안은 보도 자체도 네. 없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보도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뭐 취재해서 분석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런 대안 제시 같은 확장성 있는 보도는 아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산재 보도가 산업재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보도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이런 법들이 실제로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험에 외주하라고 하는 하청업체에서 벌어지는 산재, 일용직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점 등을 제대로 짚지 않고 있습니다. 네. 도리어 산재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유로 이렇게 공장을 멈춰야 하냐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멈추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27일 조선일보는 인명사고 나면 거의 공장 전체가 스톱, 수백억씩 손실이라는 보도에서요. 네. 작업 중지 명령권이 월 평균 37곳에서 발동되었다. 제조업체들이 아우성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산재를 보도하면서 산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보도, 노동자의 상황을 정리하는 보도보다 도리어 기업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늘어놓고 있는 언론사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인명사고 네. 나면 공장이 스톱되기 때문에 경제에 수백억 손실이 난다. 이게 과연 2021년 현재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60, 70년대에 보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이렇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미흡하다. 뭐 사망사고 같은 산재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언론 보도는 그렇지 못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매우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보도가 많습니다. 먼저 이 법의 미흡함을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1월에 가까스로 통과가 됐죠. 네. 하지만 2020년 기준 산재 사망의 36%를 차지한 5인 미만 기업은 시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인 5에서 50인 미만 기업은 3년간 법 적용이 유예가 됩니다. 즉 산재 사망 발생하는 기업의 80%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나마 적용되는 20%의 규모 있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호법 등이 개선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법 등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대상들에게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컨대 2020년 50에서 299인 사업장 사망사고는 131건이었고요. 300명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37건이었거든요. 문제는 하청업체 등 작은 업체에서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그냥 과태료를 내고 말지 연봉을 줘가면서 안전관리 직원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작은 기업들에서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모두 제외한 것이라는 거죠. 도급 용역 등의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범위를 축소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범위 자체가 축소된 데다가 처벌 수위도 미흡합니다. 5년 사이 안전의무 3회 이상 위반 시 노동자 사망에 업주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인과관계 추정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도급구조와 단기계약 등 부적절한 관행과 산업구조 문제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을 좀 보도하기보다는 네. 기업 입장에서 처벌이 너무 과하니까 이거를 네. 완화해야 한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머니투데이는 중대재해법 포비아라는 기획기사를 시리즈로 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임박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신 구속 가능성 등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대표직 제안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후유증이 예상된다라고 한 것이죠. 네. 이 보도에서는 한국의 여러 곳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글로벌 소재 A그룹 한국 법인이 내년부터 법인장이 공석이 될 판인데 현 대표의 임기가 연말까지인데 본사에서 연임을 부탁하는데도 그분이 임기 종료를 결정했다는 거죠. 네. 사내에서 후임을 물색 중인데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고 그 이유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재계 입장을 받아 쓰는 전형적인 보도인데요. 문제는 이런 보도들은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CEO를 처벌시키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법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작동시키고 사고가 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며 안전 관련 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일하다가 죽었을 때 대표이사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작동시키면 피치 못할 사고가 나더라도 CEO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법이 생기면 그 법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지 여론전을 통해서 그 법을 바꾸려고 하는 회피를 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는 기업도 답답하고요. 이런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답답합니다. 6월 2일 기준으로 중대법 네이버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요. 첫 화면에 10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 10개 중에서 재계를 대변하는 보도가 7건 정도,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보도가 1건 정도, 여당의 법 보강 제안 정도가 2건 나옵니다. 여전히 아직도 기업을 대변하는 보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요즘이 사실 기업의 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아무리 실적이 뛰어난 기업이 있더라도 이렇게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망사고가 잇따르거나 또는 정당하지 않은 지배구조를 갖는 것. 단지 노동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기업의 이미지나 이익에도 도움이 네.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시대적 흐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럴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 김수아 서울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그와 관련된 기고를 하셨던데요. 김 교수는 우리의 기업 중심의 언론 보도가 우리의 시각을 산업 발전과 국가 성장의 틀에 묶어놓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동일한 노동자라는 연결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삶과 죽음에 관련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의제화가 필요하다. 언론에서 이런 일을 해줘야 한다라고 정리를 한 건데요. 네. 저도 10분 동의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노동자들의 이어지는 죽음을 막기 위한 법 재개정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찾아내고 기업이든 사람이든 책임을 질 때까지 언론이 끈질기게 추적해서 보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제 입법 예고된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이런 네. 좀 기획 보도가 나왔으면 그렇죠. 좋겠고요. 저희 YTN 라디오도 좀 앞장서서 보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비평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YTN 라디오에서 매주 평일 오전 7시 20분에 방송되는 황보선의 출발 차야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들었고요. 또 진행자가 바뀌거나 코너 개편 등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들어봤는데 이때 눈에 띄었던 변화들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시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정치인이 출연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자신이나 자신의 당 입장만을 강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빼고 말하진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정치인이 두루뭉술하게 말하거나 논리적으로 빈틈이 보이면 짚어내서 질문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지난 5월 24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어떤 일에 초점을 둘 것인지 등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이날 조 의원은 실용 정치를 하겠다. 그런 정책을 내놓겠다. 실용적인 실사구시 정치를 해왔다며 실용 정치라는 개념을 두세 차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용 정치를 위해 가장 힘써보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지금 실용 정치를 위해 주력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청취자는 궁금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행자가 이런 부분을 추가 질의에 물어볼 법도 한데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 점이 아쉬웠습니다. 같은 날 조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든 국민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이 지난 26일에 출연한 조호영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며 근거로 내놓은 국가 이익에 대한 내용도 어떤 점에서 사면이 국가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 다수의 정치인이 국민통합, 국가 이익을 이유로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번쯤은 정치인이 주장하는 국민통합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국민이 사면에 찬성하는 게 국민통합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계와 주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날카로운 질문이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부재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네, 상반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좀 더 날카롭게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다음으로 말씀하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로 지적할 점도 앞선 내용과 조금 비슷한데요. 5월 27일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조 의원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였고 김 의원으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김용민 의원은 어떤 뜻으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 의원 입장에서만 설명이 됐습니다. 진행자는 조 의원에게 당시 정세균 총리의 장유서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시느냐고도 물었는데요. 조 의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장유서 발언이 왜 논란이 됐는지 모르는 청취자도 있을 텐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고요. 김용민 의원과의 논쟁과 정세균 전 총리의 장유서 발언에 대해 모두 잘못됐다는 조수진 의원 입장만 남을 뿐 청취자는 조 의원 발언이 맞는지 합리적인 비판인지 판단할 근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연한 정치인이 아니라 진행자가 이런 빈틈을 보완해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이번 방송에선 거의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네. 역시 진행자가 좀 더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지적이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개편을 맞은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들으셨습니까? 네, 5월 17일부터 5일간 들었던 내용 중에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신설된 이동영의 촉이라는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는 질문하는 역할을 해왔던 진행자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만의 해설과 의견을 말하는 코너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최대한 객관적인 위치에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 생각은 배제해온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동영의 촉은 조금 새로운 코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이 코너로 인해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진행자의 의견이 강하게 피력될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됐습니다.
물론 코너 속에는 촉 가이드가 있어서 나름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가 들었던 5월 18일 방송에서는 촉 가이드로 출연한 아나운서가 질문 몇 가지를 했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이동영 씨 못지않게 질문도 해보고 그에 대한 반박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질문 제공 역할에만 그쳤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 역할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진행자의 의견만이 좀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지적이셨네요. 오늘은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그리고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개편 코너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녀 백신 예약이 연일 화제입니다. 네. 회사에서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백신 예약했어? 연락 받았어? 이런 백신 접종 안부 묻기가 일상이 됐는데 네. 우리 송 기자님 혹시 백신 접종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차례도 아니고요. 네. 그 자녀 백신 예약을 잘 못해서 좀 네. 바빠서 네. 못했는데 저 주변에도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주변에도 속속 저 백신 맞았습니다. 또는 백신 네. 맞으러 갑니다. 이런 동료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아직입니다. 예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데 그래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루머들 팩트체크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우리가 한번 짚어봤었는데 국내 백신 접종률은 정말 급상승 중이라죠? 네. 우선 국내 백신 접종률을 처음 집계한 게 지난 2월 24일이었는데요. 네. 약 석 달이 지난 5월 26일 기준으로 7.86%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부터 딱 6일이 지난 2월 1일 기준으로 4.5%가 증가한 12.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균 접종률을 넘어섰고요. 네. 국가별 데이터를 집계하는 아워월드인 데이터 사이트를 보면은 이 한국의 접종률이 크게 오른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6일 만에 치솟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치솟았다. 네. 예. 화살표 그래프 확 올라갔습니다. 확 올라갔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접종 예약이 진짜 치솟다 보니까 접종 전후에 준비사항에 대한 것들, 국민적 관심사도 커졌는데 전삼후타 이런 말이 네. SNS에 많이 돌던데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접종 전에는 삼겹살을 먹어야 하고 접종 후에는 아프지 않더라도 이 타로 시작하는 그 진통제를 미리 먹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여기서 접종 전에 삼겹살을 먹는 이유는 이 삼겹살이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백신 접종 후에 발열 증상을 막아주고 또 이 항체 형성 과정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있기 쉽기 때문에 유용한 음식이라는 주장이고요. 근데 이제 삼겹살이 찬 성질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흔히 말하는 찬 성질, 더운 성질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한약에 쓰는 말이고요. 네. 발열 증상을 완화시킨다 이런 근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삼겹살 맛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드시는 건 좋다 쳐도 그러니까 발열 증상이나 접종 후에 이런 증상이 없는데도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거 예비적으로 일단 하나 먹었어 이런 분들 많으시던데 괜찮은 거예요? 별로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해열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비약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발열 증상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면은 이 복용을 하는 게 맞는데요. 네. 그런데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미리 먹어두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그 여러 증상 반응들이 이 사람마다 다르고요. 네. 또 약하거나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을 먹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보다 먼저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에서도요. 초창기 이 백신 접종 부작용을 우려해서 미리 진통제를 복용해야 한다 이런 루머가 쫙 퍼졌는데 네. 결국 이제 미국 질병통제방센터 CDC에서도 이 부작용을 예방하려고 백신 접종 전에
해열제 등의 약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방콕질병청도 이 발열, 전신 통증 등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는 미리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해열 진통제 말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독 그 타자로 시작하는 그 진통제만 언급이 되면서 뭐 시중 약국에서 구하기 힘들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이게 처음에 당국에서 발표할 때 예시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퍼졌는데요. 네. 우선 이 진통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해열 진통 계열이 아세트아미노판 성분이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소염 진통제로 많이 불리는 NSAIDS라는 계통의 진통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해열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이면 다 해당이 되고요. 대한약사에는 지난 4월 6일 이 방역 당국이 특정 제품의 상품명을 계속 언급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요. 반드시 일반명, 제품명이 아닌 일반명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안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열 진통제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포함한 진통제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또 이 문제는 적정 권고량이 있는데, 허용량이 있는데 이걸 초과해서 복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고 약을 살 때 약사의 설명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백신 접종 후에 이렇게 근육통,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오히려 이 열이 나지 않거나 또 근육통 같은 증상이 없으면 이거 제대로 항체 형성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여부와 백신으로 인한 항체 형성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지난달인데요. 지난 5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박완범 교수와 분당 서울대병원 송경호 교수 연구팀은 지난 3월 4월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135명을 대상으로 접종 후 부작용과 항체 형성의 연관성을 평가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신을 맞고 별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백신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또 미국 CDC도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몸에서 보호 체계를 만드는 정상적인 신호다. 이러한 부작용은 일상활동을 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며칠 이 없어질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평소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 접종 전에 미리 특정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기도 하던데 이거는 괜찮나요? 그 해당 약품도 이제 어떤 제품명이 나오긴 했는데 그 약품은 만성 두드러기와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지만 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이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접종 후 알레르기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더 진행되는 나빠지는 경우에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으로 팩트체크해 볼 주제 어떤 겁니까? 예, 좀 갑자기 특이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단어가 생긴다. 이런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네. 주로 20대 젊은 층이 많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몇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최근에 국가 금지 단어 생김 이런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로 연령, 인종, 젠더 관련해 비하하는 용어들을 국가에서 법으로 사용 금지시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에는 단어까지 통제하는 거 독재국가 아니냐, 실제로 벌금 내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국가가 비하 용어를 사용 금지시킨다. 정말이에요? 일단 아닙니다. 아니고. 네, 온라인 커뮤니티 그 게시글에서 근거라고 돼서 게 뭐인지 봤더니 문화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자료였습니다. 그 합동 자료에 예시단어로 나온 건데 미망인, 흑형, 결정장애, 틀딱 등의 단어고요. 네. 이거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상 언어 표현 등에서 나타난 차별 표현 사례를 조사하겠다며 예를 든 그 4개의 단어였습니다. 네. 네, 이걸 다시 이제 원래 최초의 소스가 찾아봤더니 이 발단은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입니다. 예, 국가가 추진한 기본계획인데요. 네. 이게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거고요. 여러 정부 부처가 모여서 차별과 혐오에 선제 대응하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의 목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이 내용 중에 문체부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차별 표현을 조사하고 이 대안 표현을 마련해서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해당 단어들을 그 예로 들은 겁니다. 네. 네. 뭐 이런 금지 규정 관련해서는 뭐 문체부뿐 아니고 여성가족부에도 있는데요. 여가부도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주장하지 않도록 혐오 발언 등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뭐 처벌이나 제재를 받는 건 아니고 이제 혐오 표현을 쓰지 말자 이런 정도의 캠페인을 언급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좀 잘못 오해 소지 있게 퍼진 것 같고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금지 단어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 네. 근데 이게 생기고 안 생기고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송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혐오나 차별의 뜻이 담긴 내용, 언어들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6월 5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